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몇 달 뒤면 매년 찾아오는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마트에서는 벌써부터 명절 선물을 한창 예약받고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움직이는 직원을 보고 있는데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정신적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저는 장을 끝까지 못 보고 다시 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한 남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진정시켜 주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작년 추석 처음 명절 때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두 형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랐던 저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형님들 표정을 살폈고 왜 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둘째 형님한테 제가 실수한 게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둘째 형님은 머리도 나쁜 게 눈치도 없다면서 갑자기 막말을 퍼부어대며 화를 냈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큰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갔고 둘째 형님이 서둘러 뒤따라 들어가자 저도 눈치를 보면서 들어갔는데 큰 형님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당히 많은 명절 음식 재료가 쌓여 있었고 큰형님은 저를 보더니 할 일이 많다면서 오자마자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시댁에 오자마자 아주버님들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방 출타 중이라 저녁을 먹기 전에 올 거라는 말을 둘째 형님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감이 안 잡히나 본데 매번 명절 때마다 항상 이 정도 양은 기본적으로 하거든. 이 동네 특성상 서로 음식을 돌려먹는 관습이 있어서 우리도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이번 명절이 첫날이니까 동서는 송편을 빚으면 되겠어. 한 3,000개쯤 하면 동네 분들과 나눠 먹고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최대한 많이 준비해줘. 우리는 오늘 먹을 저녁 준비를 할 건데 불만 없지? 송편 빚는 거 어렵지 않잖아. 나는 이 집 며느리로 처음 들어왔을 때 동서보다 더 심했었어. 별거 아니니까 엄살 떨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톤 달지 말고 해. 오자마자 기강을 바로 잡아야 집안의 체계가 잡히는 거니까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걸 잊지 마. 여긴 또 다른 사회라고. 형님 말만 잘 들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괜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피곤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는 게 좋겠지? 나는 어머님이 동서를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요즘 개나 소나 대학 졸업장은 가지고 있을 텐데 고졸이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형님이랑 내가 대학 교수인 건 알지?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떠나 섞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동서만 고졸이지 우리 집안 식구들 전부 다 대학은 나왔다고. 집안이 못 사는 것도 아니라던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어? 고졸에서 멈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도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학 교수 직업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사업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시대에도 고졸, 대졸 따지는지 몰랐는데 제 주위에 대학 나온 애들만 봐도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원하는 사업을 했고 대학 나온 애들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잘 살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형님들은 결혼 후 저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사회 경험이 많았던 저로선 형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딱 알 수 있었죠. 송편을 3,000개나 만들라고 할 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그 많은 양을 만든다는 건 무리가 있었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떠보려고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학 교수인 형님들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무 말 없이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능력 좋고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형님들이 대학 운운하면서 무시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숨기기 마련이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딱 거기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형님들도 저보다 능력은 없는데 내세울 게 교수라는 직업 하나로 지식이 좀 많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런 행동들이 어쩔 때 보면 철없어 보여서 상대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굽신거리면서 형님들한테 먼저 기어들어가지 않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형님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저를 또다시 건들기 시작했어요. 송편 빚는 걸 어렸을 적 부모님과 잠깐 해본 이후 처음이라 이쁘게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한 형님들은 또다시 저에게 말을 붙여왔고 제가 무시하면서 송편만 빚고 있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들 말 무시하냐면서 힘들게 만들어 올려놓은 송편 쟁반을 엎어버렸어요. 동서,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라고 했잖아. 내 말이 안 이꼽게 들렸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송편 좀 제대로 만들라고 했던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왜 아까부터 계속 내 말을 무시하는 건데? 동서가 밖에서 잘 나가는 거? 여기선 아무 쓰잘모리 없어. 내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 뿐이라고. 좀 전에도 내가 분명 좋게 얘기했었는데 벌써 까먹은 거야? 붕어 대가리니? 고졸이라서 뒤돌면 까먹는 거냐고. 벙어리도 아니면서 왜 아무 말도 못해? 동서는 오늘 2층 보조주방에서 송편 3,000개 전부 다 만들지 못하면 내려올 생각 조금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게 앞으로 생활하는데 편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고생을 사서 하는 거 보니 동서도 참 답답하다. 아까부터 고졸고졸 하는데 그러는 교수님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죠? 제가 이 집안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어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만해요. 제가 형님들 대우를 안 해줬나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하고 있고 물어보는 질문 외엔 조심하려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막대하는 건데요?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첫째 형님은 옆에 있던 소쿠리로 갑자기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형님이 하는 말에 불만을 가졌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첫째 형님한테 머리를 한 대 맞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었고 모든 것들이 어색한 건 당연한데 고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막대하는 형님들의 행동들 때문에 속에서 화가 끓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식사 시간이고 시부모님이 들어올 시간이라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송편 빚는 재료를 가지고 아무 말 없이 2층 보조 주방으로 올라갔어요. 송편을 3,000개 만들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날 하루 한 끼 먹을 양만큼만 만들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사업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라 형님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쿠리로 제 머리를 내려친 건 나중에 명절이 끝나고 죄를 물을 생각이었고 저에게 첫 명절인 만큼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오로지 제 생각이었을 뿐 두 형님들은 그날 나를 잡은 건지 저를 뒤따라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고졸 주제에 자기를 무시한다며 골프채를 들고 올라왔어요. 야, 너는 내 말이 우습니?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디서 지금 불만 섞인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곧 법이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그래도 첫 명절이라 긴장을 많이 했을까봐 좋게 대해주려 했는데 동서 태도를 봤을 땐 말로 하는 것보단 매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 못 배웠으면 맞아서라도 배워야지. 오늘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골프채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저한테 휘두르게요? 아니,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걸 저한테 휘두르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고 있는 교수직 내려놓고 싶은가 봐요? 요즘 사업 운영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힘들어서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냥 쉬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땡값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겠다니 저로선 너무 감사한데요? 형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왜 머뭇거리세요? 형님이 잃을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각오도 없이 골프채 들고 온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끝나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서로 좋게 지내면 되는 거잖아. 참 웃긴 게 한국 문화는 이게 잘못됐어요.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무조건 형님들 말에 따라야 하는 거고 뭐든 죄송하다고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누가 예전처럼 자기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온갖 상처 다 받아가면서 시키는 일 묵묵히 하고 있겠어요. 이 집안에서만 막내 며느리지 밖에선 저도 대표 소리 들으면서 대우받으며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나 됐으면 배울 거 다 배운 양반들일 텐데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고졸 나왔으면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대학 나왔으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요? 교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 학생들이 정말 불쌍하네요.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말부터가 어이가 없어요. 그냥 서로 좋게 웃으면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있다가
시부모님 오시면 집안 분위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눈을 치켜 세우고 형님들한테 불만을 털어놓은 순간 첫째 형님은 제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골프채를 치켜 올려 세웠고 둘째 형님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는지 고조리 겁도 없이 시댁 집안 며느리로 기어 들어왔다며 사정없이 휘둘렀고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결혼 첫 명절날 꼼짝없이 매타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 순간 뒤에서 버럭 소리를 지른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너네가 막내 며느리는 첫 명절이니까 모르는 게 많은 건 당연한 거니? 잘 좀 가르쳐 주려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왜 막내 며느리한테 골프채를 휘두른 건데? 네가 한 행동이 나한테 납득되지 않으면 이 상황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다. 어머님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막내 동서가 형님 성격을 긁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골프채까지 휘저었겠어요. 말하는 게 얼마나 싹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너는 이런 상황이 잘 됐다는 거니?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부추기고 있어? 막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드러나 보자. 빨리 설명해봐.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학벌도 안 좋은 게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죠. 고졸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었나 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 말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보였다니까요. 손이 사람이 얘기하면 깍듯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어머님, 막내 동서 하나 때문에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며느리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가 제일 나빠. 중간에서 좋게 해결 볼 생각을 해야지. 한쪽 편만 들면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거 모르니? 그리고 고졸이 뭐 어때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희가 시임이라도 되니? 학벌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교수인 너희들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 고졸인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냐고? 왜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해? 너희들 정말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집안 능력이 부족해서 대학 못 나오는 거? 그거 다 옛말이에요. 요즘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대학교 정도야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게으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놀고 먹었으니 들은 지식도 없어서 대학 가봤자 애들과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생산직에나 뛰어들고 한평생 공장에 처박혀서 남은 인생 노동만 죽어라 하다가 급에 맞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쥐질이 궁상처럼 살겠죠. 그래서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대우를 해주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하고 있는데 제 교육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로 교수를 하겠다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애들을 주입시키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몰라? 개개인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건데 너부터가 사고방식이 잘못됐는데
교육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어? 그렇게 따지면 너는 뭘 얼마나 대단한데? 대학 교수인 거 말고 뭘 내밀 수 있냐는 거야?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능력이 좋은 건 알고 있니?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번듯한 회사 만들어서 대표 소리 듣고 있다. 이 집구석에서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썩어 빠진 너희들의 정신상태 내가 오늘 바로 잡아주마. 너희들 당장 따라 나와. 내가 없는 사이 감히 이런 일을 저질러? 너희들 오늘 아주 그 말 쏙 들어가게 해주마. 시모는 저보다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 집안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분노했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치는 거 아주버님들과 시부가 힘겹게 말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알고 보니 첫 명절날 서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 시장에서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와 여러 가지 먹을 걸 사왔었는데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런 그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죠. 시모는 형님들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가더니 소농장에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저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날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두 형님들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왜 저희들한테만 그러세요?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얼마나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는데요. 동서한테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 줄 알아?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 뵙고 왔다. 막내 며느리는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명절 전에 벌써 다녀왔다더라. 이제 기력도 많이 떨어졌는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너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있니? 막내 며느리는 사업 때문에 쉴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 될 때마다 요양원을 다녀갔다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자기 친할머니도 아닌데 잘 좀 봐달라고 요양원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먹을 거며 선물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줬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들조차 신경 쓰지 못한 것들을 막내 며느리가 챙겼다.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는데 명절날 놀고 먹기만 하고 요양원에 한번 가자고 하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귀찮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너희들 사정도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오늘 일은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당장 막내 며느리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특히 큰 며느리 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싹싹 빌라고. 두 형님들은 시모가 화를 내며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에게 조금도 사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는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소 농장으로 들어가더니 바가지에 소 배설물을 한 바가지 가득 푼 다음 소똥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두 형님들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부어버렸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한 두 형님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소똥을 뒤집어 쓴 상태로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시모는 두 형님들이 씻지 못하게 수도 밸브를 차단시켰고 물이 나오지 않자 시모에게 화를 내면서 집 밖에 있는 농수로로 달려가 자신들의 몸을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농수로에서 소 배설물을 닦고 있는 두 형님들에게 그곳이 너희들이 있을 곳이라고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다시는 시댁에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셨어요. 시모는 저에게 큰형님한테 당한 거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하라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첫째 형님이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학교에서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일이 커지게 되자 교수 생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주버님과의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둘째 아주버님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동생인 남편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는 모습에 잦은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갈 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첫째 형님의 행동에 조금의 선처도 없을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저 또한 같은 입장이라 법적인 처벌을 받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식들도 있으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은 차후에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밀어붙이자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걸 인지했는지 합의를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둘째 형님도 아주버님과 이혼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자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며 같이 찾아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동서는 고졸인데 사업에 성공을 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배가 아팠어. 내 성격상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만 챙겨주는 모습들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야. 고졸 주제에 사업도 성공했고 어머님한테까지 인정받은 그런 모습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해도 싫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동서를 괴롭히고 싶었고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더라고.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으로 동서한테 상처를 줬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우리 관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나 대학 교수야. 콩밥 먹는 순간 교수 생활 끝이라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 소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동서도 잘 알잖아. 동서는 마음도 넓고 배려심도 많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원하는 거 말만 해. 동서가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등 돌리고 살 건 아니잖아. 그래, 동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일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 절대 안 할게. 나 이러다 정말 이혼하게 생겼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엄마 없는 아이 만들 거야? 나도 동서가 잘 나가는 모습이 샘나서 그랬던 거지.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두 형님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좋게 해결보길 간절히 원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그 자리에서 형님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란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심각하게 나와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거기에다가 저희 부부만 이 문제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신 상태라 단시간에 모든 게 정리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제 결정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 보면 몸에 남아있는 그때의 상처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첫째 형님은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려서 현재 벌거 중에 있습니다. 첫째 형님은 현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당시 몰랐었는데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첫째 형님의 형 집행이 더 길게 나오게 되었죠. 큰 아주버님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아 이혼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출소하면 바로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설 것 같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댁에 가면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힘들까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2달 남았으니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건강한 제 아들한테만 신경 쓰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아픈 기억들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학벌이나 집안 문제로 차별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3달 전에 남편은 출산하던 날 산부인과로 급하게 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된 이후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수술로 출산이 된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서 시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오열을 하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 또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출산으로 인해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 남편한테 가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할 때 금방 용무만 끝내고 오겠다던 남편은 2번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고 더 이상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해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대신 형님이 와줄 거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에휴,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 다 있지? 하필 동서 출산날 서방님이 교통사고로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장례식장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 동서도 지금 심정 말이 아니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어차피 누구나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 일단 동서 몸부터 챙겨야지. 그래야 장례식장에 갈 거 아니야. 지금 상태론 걷기도 힘들지? 아마 내 생각엔 장례식장에 가는 건 무리이지 싶은데. 출산 직후 어떻게 몸을 움직여? 에휴, 서방님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심보가 고약하더니만 결국 벌을 받은 거지. 나는 서방님이 갈 때 돼서 갔다고 생각해. 동서랑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안타깝긴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동서가 서방님을 선택했잖아.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에 좌절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걱정하는 게 좋겠어. 아마 동서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 그 집 정리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서방님이 살던 곳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겠지. 다른 집 구할 때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나도 요즘 사업이 한가해서 한동안 집에 있을 거거든.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니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살면 어떻게든 다 사라져. 지금이야 힘들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형님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이가 세상 떠난 걸 아주 통쾌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영화 틀어놓고 분식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형님의 행동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어머,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가슴이 아프지만 나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여기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장례식장 알아보고 뒤처리까지 다 끝낸 다음 와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 잠깐이나마 풀어보려고 영화 한 편 보면서 분식 먹는 건데 이게 싫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섭섭하지. 서방님 장례식장 준비해준 게 나라니까. 형님은 되려 저에게 서운하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보다 되려 상처되는 말만 했으면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 마냥 화를 내더니 자리에서 먹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라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제 속을 긁어놓는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출산할 때 아이가 워낙 우량아로 태어나 아랫부분을 많이 째는 바람에 걷는 것조차 힘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형님이 나간 뒤로 저 혼자 산후조리실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아주버님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저 또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
참을 수 없는 눈물에 오열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보니 시모의 도움을 받아 휴게실에 들어가 잠깐 누워 있었지만 산후조리실에 아이를 두고 왔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돌아가야 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좀 더 누워있지. 왜 벌써 가려고? 나도 힘들지만 너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겠지. 산후조리실에 있는 아이도 신경이 쓰일 텐데 우리 아들 장례도 치러야 하니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지금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엄청 대단한 거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이랑 너만 신경 써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거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집과 너무 멀고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우니까 정리하기로 했거든. 큰며느리한테 대충 들었지? 내 생각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고 싶지만 그건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큰며느리가 시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집 알아보는 동안만 잠깐 부탁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지내도록 하자. 지금까지 홀로 외로이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아들까지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이 상황을 이겨내자꾸나. 시모는 제 손을 잡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미 2번의 아픔을 겪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와 저는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앞만 보며 달렸었어요.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 곁에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고 첫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아빠는 제 곁이 아닌 엄마의 곁을 따라가게 되었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아빠는 추락사로 떠나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었던 저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었고 무의미한 삶을 물 흘러가듯이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차갑게 얼어있던 저를 녹여주었던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들을 전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었는데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셋이나 떠나보내게 되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절망 속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장례식장에 더는 오지 않아도 된다며
출산 직후의 몸이라 더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런지 상처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뎌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실을 더 이용했어요. 혼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모의 말대로 형님 댁에 잠깐 머물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형님은 산후조리실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도 며칠만 참아라. 우리 집 근처로 집을 구하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손을 좀 보고 있거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 큰며느리니가 작은 애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 가족 아니겠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서 얼마나 힘든데요. 가족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당장 때려치웠어요. 저도 애 둘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번 울음 터트리면 침이 빠질 때까지 눈물을 쏟아낸다니까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이도 일이 바빠 잠도 못 자는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편히 눈도 못 붙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노력 어머님은 알아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저희한테 전부 넘겨주실 거죠? 왜? 저번 설 명절날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아, 재산 문제요.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형제끼리 나눌 필요도 없이 그이한테 몫이 전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주실 생각이면 하루빨리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애들도 점점 커가고 방이 3개라 애들이 불편해해서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가 출퇴근하는 거리도 멀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데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둘이 나눠야 될 몫 서방님이 떠났으니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동서는 어차피 어머님이 끼고 살 테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이가 검사인데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2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큰아들한테 전부 다 주라는 얘기니? 아휴,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갓 태어난 우리 손자한테 작은 아들이 가져가야 했던 재산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너희 시아버지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한테 줄 재산을 큰 아들한테 전부 준다는 건 좀 무리한 부탁 같구나. 그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정할 순 없지. 너희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 뭐해? 내가 주려던 재산은 노후 자금 빼고 적당한 선에서 나눠줄 생각이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서로 대화할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거라.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곧 동서가 살게 될 그 집,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곤 하지만 나중에 동서한테 명의 이전해 줄 거잖아요. 어머님 근처 아파트 집값이 평균 15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방님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항상 차별하셨잖아요. 그이는 장남이니까 가진 거 없는 동생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서 금전적인 도움 훨씬 많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야. 우리들 도움 없이도 잘 해결해 나갔었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너희들도 도움이 필요할 땐 내가 모른 척 했었겠니? 작은 며느리 얘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도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여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자기 남편까지 떠나보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와 우리 가족뿐인데 네가 좀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싫은 거니? 지금 우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 뺏기고 있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형님은 재산 문제 때문에 시모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중간에 껴있는 저는 형님의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시모는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보여 식모살이 하듯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좋은 말 한마디 듣지 못해 서운하긴 했었지만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오로지 시모가 주겠다던 재산을 혼자 전부 차지하려고 저를 도와주는 척 했던 거지.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이었지만 그래도 형님 집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에 참고 있었는데 시모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형님과 제가 단둘이 남게 됐을 때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잠깐 앉아보라면서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동서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냐고. 따지고 들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그 재산 당연히 우리 그이가 전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 저기 지금 누워있는 저 아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돈이 필요해. 차라리 그 돈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리면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고. 옆에서 동서가 내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 동서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욕심이 났었나 봐.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나랑 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동서는 어머님 옆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지. 물주가 앞에 있는데 동서가 두 발로 나가겠어? 타이밍도 참 웃기지. 애만 없었어도 바로 내쳐졌을 텐데 하필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동서도 보면
인생살이가 참 질긴 것 같다. 나는 딸만 둘인데 동서는 아들 손자 낳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 어머님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갈 살 수 있게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몸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 이래서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그 집 동서 명의가 될 텐데 어머님이 나눠주는 재산까지 가져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속이 뒤집어져서 혈압 올라 쓰러질걸? 그러니까 동서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어머님 재산 관심 없으니까 우리 그이한테 전부 넘겨도 된다고 그래. 그리고 그 집에서만 살 수 있게 해달라면 되는 거잖아. 이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동서가 둘째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도 적어야 되는 거라고. 서방님도 떠난 마당에 시부모님 재산 노리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 동서는 지금 서방님이 곁에 없으니 빈 껍데기나 다름없는데 손자 아들 하나 낳아줘서 겨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동서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야.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이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들어오신 어머님한테 재산 얘기를 꼭 꺼냈어야 했어요? 형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저도 이 집에 붙어 있는 거 눈치 보여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며칠만 신세 지는 거니 최대한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전부 어머님이랑 저한테 상처되는 말들이에요.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동서가 어머님이 떠주는 밥만 먹다 보니까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불렀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밥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줄까? 과연 그때도 동서가 지금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 집안, 능력도 없었으면서 서방님 하나 잘 만나서 인생 꽃길 걷게 된 주제에 어디서 혼자 고귀한 척 입을 털고 있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 자체가 문제인 거 몰라? 동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고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부정하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인 줄 알아? 동서 옆에 있던 서방님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은 또 누가 될까? 저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저 아이가 다음 타자가 될까? 아니면 동서를 딸처럼 아껴주는 어머님이 다음 타자로 세상을 떠날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 동서 자체가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겠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 아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은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거침없이 꺼내놓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고 결국 제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제 곁을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픈데 형님의 저를 노려보면서 뱉었던 독설은 제 마음을 후벼 파 놓았습니다. 더는 형님 댁에서 도움받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간 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날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 집이 비어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형님 집에 잠깐 있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차라리 시댁에 있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시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오겠다면서 통화를 끝낸 뒤 그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다음 날이 오길 기다렸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챙겨두었던 짐가방을 현관문 앞에 빼놨어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형님이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더니 제가 짐을 챙겨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에서 통화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도와준 시간들이 있는데 인사도 없이 가는 건 너무 섭섭한걸? 아침에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형님 자고 있을까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 나도 뭐 좋은 감정으로 동서와 얼굴 마주하는 건 힘들 것 같았어. 잘한 결정이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혹시 모르니까 생활비라도 좀 줄게. 가만히 있어보자.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시부모님 사업하시는데 시댁에서 혼자 지낼 거 아냐. 애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게 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잖아. 동서가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가는 마당에 얼굴 붉혀야 되겠어? 아니, 그런데 내 기억으론 지갑에 딱 10만 5천 원이 있었는데 5천 원이 어디 갔지? 그 이도 일 때문에 어제 안 들어왔는데 혹시 동서가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내 지갑에 손댔어? 이제 막 태어난 저 아이가 내 지갑에 손댈 일은 없잖아. 우리 딸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일 없을 테고 동서랑 나랑 있는 공간에서 가져갈 사람이 동서밖에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게. 내 5천 원 가져갔지? 네? 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형님 지갑에 손을 대요? 저는 어제부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어디에다 뒀겠죠. 아니면 돈을 쓰고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잠이 덜 깬 건 아니에요? 10만 5천 원 있었다면 10만 원을 가져갔겠죠. 5천 원을 가져갔겠어요? 잠깐만. 동서, 나한테 지갑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갑 이리 내놔봐.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야? 형님은 갑자기 제 가방을 뺏어 들어 바닥으로 쏟아냈어요. 그리곤 바닥으로 떨어진 지갑을 주워 들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저를 밀쳐버린 뒤 지갑 속을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 5천 원이 나왔어요. 훔쳐가 놓고도 거짓말하는 거냐고 혼자 흥분을 해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 속에 있던 5천 원은 기저귀 사고 남은 돈이었는데 그걸 본인 걸로 착각해서 훔쳐갔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형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 침착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어요. 형님은 어디에 숨겼나 했더니 지갑 속에 넣어놨냐며
저보고 도둑년이라면서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었어요.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에 너무 놀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집 안으로 끌어낸 뒤 골프채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억울하게 골프채로 매타작을 당하는데 제 몸이 온전치 않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오해라면서 형님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매타작을 당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어요. 복장을 보니 함께 일하는 팀원들 같았고 뒤이어 경찰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금세 제압을 당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형님한테 있었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기로 하셨던 시모 또한 현관문 앞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형님과 만났던 게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 받았었는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형님이 남편한테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탔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형님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남편을 뒤따라가고 있었죠. 형님은 남편의 차를 앞질러 멈춰 세웠고 할 말이 있었는지 갓길에 다시 주차를 했었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차량 운전자가 충격적이게도 형님과 서로 꽤 오랜 기간 만나온 사이였어요. 아주버님 몰래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남자의 통화 이력에 형님과 전화한 내역이 확인이 돼서 범행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조사를 진행한 거였는데 아주버님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 아주버님의 자식들이 아닌 상간남의 자식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였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아주버님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형님은 상간남과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니 상간남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게 될 테고 검사인 시숙 밑에서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은폐하려 했지만 아주버님의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뒤에서 듣고 있던 시모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고 형님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시인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여태껏 숨기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은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주버님은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최대한 무겁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인간들이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님은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형님의 딸들의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넘는 형을 받을 거라곤 하지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님의 바람으로 태어난 딸들은 지금 현재 형님의 부모가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인간들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5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고,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남이 되어버렸는데, 너무 오랜 기간 참아오는 동안 그 인간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정신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 엄마가 2년 전에 대장암을 진단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3기 초반이라 항암 치료만 꾸준하게 잘 치료해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었죠. 어렸을 적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엄마와 단둘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그동안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엄마의 대장암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엄마도 저 혼자 남겨지는 건 원치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든 회복을 하시려 했지만 병마와 싸우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소모도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던 의사의 말과 다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어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숨 좀 쉴만하면 다른 곳에서 또 암이 발견이 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장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였어요.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발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면역력까지 떨어지다 보니 엄마의 몸에서 암세포는 활개를 치며 돌아다녔고 어떻게든 이겨보려 악착같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과 싸워온 지 2년의 시간이 흐른 끝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고 저는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던 엄마가
저와 작별하려고 숨을 거칠게 호흡하실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평생 제 옆에 있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암이라는 질병 하나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는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언제 떠나는지 보려고 구경 왔니? 맥주랑 땅콩 당장 안 치워? 여기가 무슨 영화 관람하는 극장이야? 아이, 오늘 내일 하신다면서. 벌써 사흘째야. 오늘도 저러다 하루 넘기시겠지.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지루하니까 땅콩이라도 씹으면서 보려는 거야. 그래, 맞다. 오늘 넘기면 5일째잖아. 의사 말로는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다던데. 너를 두고 먼저 떠나는 게 얼마나 싫으면 저러겠니? 이것만큼 지루한 것도 없다. 저기요, 사돈. 고통스럽게 명줄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떠나세요. 저희들도 생각해줘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희도 이젠 너무 지치고 지겨워서 맥주 한 잔에 땅콩 먹고 있습니다. 제 말 들리시죠? 신체 부위에서 기가 제일 늦게 멈춘다면서요. 눈 감고 숨만 헐떡거린 지 벌써 4일째입니다. 저희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세상에 미련 버리세요. 내가 봤을 때 오늘도 저런 식으로 버티다가 하루가 또 지나갈 것 같다. 에휴, 그러게요. 맥주 한 병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밑에 편의점에서 좀 더 사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듣기론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으면 세상 떠날 때 숨이 잘 안 끊겨서 고통스럽게 떠난다던데. 장모님이 평소에 건강 생각해서 그런 식품들 엄청 챙겨 드셨나 보네. 그러니 저렇게 눈만 감고 버티시지. 저는 개념 없는 두 모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과 시모는 화가 난 제 모습에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했지만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데 두 모자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었는데 엄마가 떠날 때 보인 두 모자의 모습은 제 화를 더 키웠고 이 일이 마무리되면 두 사람과의 인연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숨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맥주와 땅콩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있을 땐 당장이라도 두 모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이성을 놓지 않기 위해 두 모자를 내쫓았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그 인간들이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병실 밖을 나왔을 때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맴돌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저는 한마디 하려고 비상계단 문을 열었는데 두 모자의 대화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대화라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하다던데. 애미는 아직 몸에 이상 없다디? 이왕이면 안 싸돈 세상 떠날 때 같이 가면
장례를 2번 안 치러서 상당히 편할 텐데. 그래야 그 식당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며느리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도 참 그렇네. 무슨 방법 없니? 식당을 우리 걸로 만들 방법 정말 없는 거야? 사돈이 떠났으면 그 식당 며느리한테 자동으로 넘어갈 텐데 명의를 너로 변경할 수 있게 계획 좀 세워봐라. 돈 되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지.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저 사람이 장모님 식당을 저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식당 일을 같이 도와서 하는 입장이긴 했어도 저는 혈육이 아니라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더 속 편하지 않아요? 다른 말은 다 들렸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시모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바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모자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이후 이혼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창 예민한 나이인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엔 저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었고 마지막에 듣지 못했던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3일장이 끝나는 순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비상계단에서 듣게 된 두 모자의 진짜 모습들에 더는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결국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제 손을 놓게 되면서 끝내 버티지 못하시고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숨은 멎었는데 체온은 따뜻했고 고통스러워하던 좀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평온을 되찾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외쳐 불러도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더 이상 어떠한 움직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점점 굳어가는 엄마를 끌어안은 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그동안 고생했고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세상 떠난 뒤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던 엄마의 세월이 담긴 거칠고 굽어진 손은 눈물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엄마의 일생을 모두 봤기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엄마의 3일장을 치르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떠난 소식을 접하게 된 남편과 시모가 장례식장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그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휴, 끈질기게 버티더니 그래도 5일은 못 넘기고 가버렸구만. 어차피 떠나게 될 거. 왜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거야? 진작 떠났으면 벌써 3일장 치렀을 텐데. 하여간 갈 때까지 속 썩이는구만. 요 며칠 신경 쓰여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육개장에 밥 좀 말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뭐니 해도 장례식은 육개장과 편육이지. 그리고 술이 빠져서야 되겠어. 애미 너도 그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3일장 치르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몰리기 전에 미리 밥 먹어두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냉한 거야?
다른 곳은 안 그러던데. 여기만 유독 공기가 차갑네. 주위를 왜 둘러보세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던데 어머님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우리 엄마가 먼저 가신 것뿐이지 어머님은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건강하시다고. 병실에서 맥주 한잔 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화가 덜 풀린 것 같은데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방금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나 봐.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태도를 봐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집안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하루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장모님은 어차피 떠나게 될 상황이었잖아. 존말할 때 당장 사과드려. 늙으면 서러워서 못 산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보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눈치 보여 살 수 있겠니? 밥맛 떨어져서 먹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서 장례식장을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서둘러 시모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엄마의 장례식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끝나고 정신줄 하나 붙잡아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며칠간 식당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대충 정리한 뒤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잠깐 식당을 먼저 가게 됐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술이 가득으로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처음 본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틀거리면서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저한테 던지면서 막말을 쉬지 않고 퍼부어 댔어요. 애미야. 그 카드 한도 최대로 높여놔라. 일일 한도가 낮춰져 있어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 카드 안에 돈 꽤나 많다면서? 너희 엄마가 남긴 돈이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잖아. 그리고 식당에 음식들 이거 방치하면 상하니까 내 지인분들 좀 초대했다. 다시 부족한 음식들 좀 더 만들어내오고 냉장고에 술도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새로 채워놔라. 오늘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셔야 되니까 네가 신경 좀 써줘라. 장모님이 글쎄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줬더라고. 카운터에 장모님 지갑이 떡하니 올려져 있는데 체크 카드 하나만 보이더라. 어차피 장모님 세상 떠나셨고 이제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잖아. 그래서 당신 장례 치르는 동안 나는 우리 엄마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명품 가방이나 옷들 몇 개 좀 해드리고 좋은 곳에서 바람 좀 쐬고 왔거든. 돈이라는 게 벌 때는 정말 힘든데 사용할 때는 순식간에 나가더라. 한 3천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괜찮지?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모자가 제 인생의 제일 쓰레기였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막 나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두 사람을 신고했어요. 남편은 자기 얼굴에 손을 댔다며 식당의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리를 쳤고 시모는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꼴에 있는 척 한다고 가족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벌인다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동안 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자기들 세상인 것 마냥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듣지 못했던 한마디는 남편이 저희 엄마 식당 카운터에 지갑이 올려져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체크카드로 돈을 좀 쓰자고 시모와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엄마 체크카드는 식재료 결제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쓰는 카드라 식당 일을 함께 했던 남편도 카드를 몇 번 써왔었어요. 그래서 저 몰래 이런 계획을 했던 거였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명품 가방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아주 오늘 나랑 끝장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니? 돈 그거 좀 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꾸는 거야? 사돈 떠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지금 힘든 거 충분히 알겠는데 살면 또 사라진다. 시간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건데 시애미가 지금까지 살면서 명품 가방 한번 구경 못 해봤다고 아들이 큰맘 먹고 결제해 줬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식당 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이라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인들 식당에 초대할 수도 있는 거지. 안 사돈 있을 때 눈치 보여서 사람들 초대도 못했었다. 무상으로 일해줬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만 입이야? 나도 힘들게 일한 만큼 월급 받아 돈을 쓰고 싶었다고. 진짜 너희들은 말로 해선 안 될 것 같다.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을 처지라고 생각해? 그게 그동안 불만이었다고? 시아버지가 노름 때문에 사고치고 도망치다가 사고로 세상 떠나신 게 벌써 6년이나 됐어. 아직까지 빚이 산더미인 거 몰라? 네가 우리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매달 그 돈 빚 갚는데 전부 꼬라박은 거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한도 끝도 없이 주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안 줘서 불만이었다고? 그래서 내 허락 없이 식당에 함부로 들어오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카드로 저딴 쓰잘머리 없는 명품 가방이나 사고 있어? 아주 두 모자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네. 둘 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두 모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름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구했고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 두 모자는 타인의 분실카드 횡령죄와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죄, 그리고 타인의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한 점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죄, 거기에 더해 엄마의 식당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자기 식당인 것 마냥 함부로 이용한 것과 제 얼굴에 손을 댄 행동들, 식당 물건들을 집어던진 기물 파손죄, 영업 방해 등등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두 모자는 그제서야 사태를 수습하려고 저와 좋게 합의를 보려고 했어요.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울며 불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징역을 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좋게 합의 보면 안 되겠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잘못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 좋게 정리하자. 원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했잖아. 서로 안 좋은 감정만 남긴 채 끝내면 나중에 손주들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애들 한참 민감할 나이에 애비랑 할미 욕설이가 웬 말이야. 애비가 징역을 산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나도 이 나이에 징역이 웬 말이니?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한 번만 용서해다오. 왜요? 징역 사는 게 많이 두려우세요? 그럼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이제 와서 빈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려면 당신이랑 그 인간이 내 두 눈앞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절대 합의 없으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던 달게 받으세요. 거기에서도 살면 다 사라져요.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한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최대 8개월 정도 징역을 받을 것 같다던데 너무 짧아서 1년까지 미뤄보려고요. 마음 같아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마 그 인간은 형량이 좀 더 길게 나올 거예요. 저희 엄마 집에 무단 침입해서 금품까지 빼갔었잖아요. 수사하던 도중 밝혀졌는데 이건 모르고 있었죠? 그 인간 차에서 엄마의 금품들과 돈 되는 물건들이 나왔다고요. 우리 엄마가 떠나셨는데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머릿속에는 돈 될 만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했지 뭐예요. CCTV에 촬영된 날짜가 저희 엄마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행동으로 옮겼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는데 당연히 당신들도 무너져야지. 그리고 우리 애들 걱정 당신이 할 필요 없어. 이미 내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벌써 다 말해줬거든. 아마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당신이 평생 가슴 아파하며 땅을 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모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7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1년의 징역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의 출소를 앞두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징역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모도 알게 돼서 출소를 앞두고 난리를 피다 교도관에게 물리적 힘을 가해서 형량이 몇 개월 더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애들한테도 아빠가 췌장암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 상황 속에 암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징역을 살다가 다시 나온 남편이 아마 먼저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움직일 게 뻔한데 피곤한 일이 생길까봐 서둘러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부터 알아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애들 핑계로 또다시 저에게 거머리처럼 붙을 테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겠죠. 그 인간들이 저지른 금전적인 손해는 전부 다 보상을 받긴 했지만 췌장암 핑계로 힘겹게 돌려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애들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 엄마가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전 남편한테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췌장암 말기면 가망도 없는 건데 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들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애들을 생각하면 이 또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와 애들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눈 감기 전에 후회는 없어야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가족들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나이 먹고 자기 몸 하나 돌보기 힘들어질 때면 가족이 그리워진다고 하네요. 그때 돼서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들과 서로 등 돌리기 전에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루빨리 바로 잡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시다면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떠나는 게 제일 큰 행복일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